율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숨을 거둔 순간 로마군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도자를 잃은 군대, 끊임없는 전투와 굶주림, 질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추격은 계속되고 식량은 바닥났으며 군마의 사료까지 먹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로마군에게는 지금 당장 새로운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인물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황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비아누스 황제의 선출과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평화조약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363년 6월 26일 율리아누스 황제가 숨을 거둘 때 그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짐의 선택은 신중하지 못하거나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 또한 후계자가 군대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 그의 말대로 결정은 군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군량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아시리아의 무자비한 더위는 병사들을 무기력에 빠뜨렸습니다. 로마군은 위기를 극복할 새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먼저 살루스티우스를 황제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살루스티우스는 율리아누스의 측근이자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갈리아에서 율리아누스를 도와 게르만족을 격퇴했던 능력 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살루스티우스는 고령과 노환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살루스티우스가 거부하자 군대는 요비아누스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요비아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 2세의 황실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요비아누스 자신도 황실 경호대에서 복무하며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에 참전했죠. 하지만 그는 황실 경호대를 벗어나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는 전임 황제 율리아누스가 추진했던 이교 부흥 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알려진 업적도 없었고 군사적 명성도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선출을 우연이나 실수라고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율리아누스의 이름을 외친 것이 와전되어 요비아누스로 잘못 불렸다는 것입니다. 두 이름의 라틴어 발음이 비슷했거든요.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그의 선출이 혼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서기 363년 6월 26일 요비아누스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재위가 아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고 굶주린 로마 군대였습니다. 율리아누스의 죽음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샤프루 2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만 명의 정예 기병대를 파견해 로마군을 추격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로마군의 후방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로마군을 초토화시키려 했죠.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가 황제의 막사 바로 옆까지 침투해 난투를 벌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황제가 적의 칼날에 노출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군은 두라 근방에 새로운 막사를 쳤습니다. 희망도 없었고 군량도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500명의 결사대를 뽑아 티그리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 수비대를 급습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로마군은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교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티그리스 강을 건너자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페르시아군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로마군은 부교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인해 전술을 펼쳤습니다. 로마군이 강을 건널 때마다 쏟아지는 화살과 창, 결국 로마군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만 버렸을 뿐이었죠. 요비아누스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황제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로마군 후위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그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비밀 병기였던 전투 코끼리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죠. 샤프루 2세는 계산을 했습니다. 로마군은 곧 굶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싸우면 손실이 너무 크다. 그는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로마군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로마군 병사들은 황제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평화 협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요비아누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협상을 거부하면 정군이 굶어 죽거나 페르시아군에게 섬멸당할 것입니다. 협상을 받아들이면 치욕적인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요비아누스는 병사들의 탄원에 떠밀려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살루스티우스와 아린테우스를 협상 사절로 파견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샤프루 2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군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샤프루는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로마군이 굶주릴수록 더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로마는 치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첫째, 티그리스 강 변경의 5개의 속주를 페르시아에 반환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영토 손실이었습니다. 둘째, 난공불락의 요새 니시비스를 페르시아에 넘긴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니시비스는 로마 제국 동방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수차례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낸 전략적 요충지였죠. 이 도시의 상실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동방 방어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아르메니아의 왕과 왕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한다. 전통적으로 로마의 보호국이었던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는 동방 세력 균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리아누스를 숭배했던 이교도 역사가들이었습니다. 기독교도 황제 요비아누스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이죠. 반면 에드워드 기번은 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려 했습니다. 기번은 현장에 있었던 에우트로피우스의 증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미아누스는 율리아누스에 대한 과도한 충성 때문에 요비아누스의 실제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요비아누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군대를 구했다.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기 363년 7월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30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비아누스는 남은 로마군을 이끌고 살아서 제국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영토의 상실, 전략적 요충지의 포기, 그리고 로마의 자존심에 입은 깊은 상처. 율리아누스가 시작한 페르시아 원정의 재앙을 요비아누스가 수습했지만 그는 역사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요비아누스는 로마군을 구한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영광을 팔아넘긴 굴욕적인 황제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비아누스의 짧은 통치와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율리아누스의 장례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